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서 이혼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혼을 거론하면서까지 크게 싸우게 된 이유는 제사 때문이에요. 시댁은 경상도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 토박이이십니다. 저는 날 때부터 서울이었고요. 남편이랑은 회사 다니면서 만났어요. 사내 직장은 아니지만 같은 계열 직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 남친의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일을 크게 내셔서 빚이 2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니 저는 평생 시댁 빚 갚으며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어서 사람은 괜찮았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상황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3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아버님은 공무원 퇴직 중이셔서 안정적으로 연금 받으며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보고 결혼했으면 더 좋은 조건 찾아보려 했겠지만 제 딴에는 이 정도면 살면서 돈에 허덕이진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하고 저에게도 참 잘해줬습니다. 둘 다 나이도 찼고 연애를 가볍게 할 분위기는 아니라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수준이었어요. 양가에서 3천만 원씩 지원받고 서로 적당히 모은 돈과 적당히 대출받은 것으로 경기도 20평대 신축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예물 예단도 적당히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들 거리셨고 제가 결혼하면 꼭 손자를 낳아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게다가 시댁은 시할머니도 가까이 모시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매여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본인의 시어머니, 즉 제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가까이에 시댁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큰며느리 역할을 하시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걸 제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가사 일을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얘기했었어요. 오빠, 내가 요리를 좀 더 잘하니까 저녁이랑 주말에 밥을 할게. 장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낫겠지? 내가 식재료 손질이며 냉장고 정리까지 다 할 테니까 오빠는 다 먹고 설거지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오빠가 버려주고. 그래,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할까? 그건 빨리 오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자. 서로 야근이 있으니까. 좋아. 빨래는 이왕이면 주말에 몰아서 같이 하고 또 같이 개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도 호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거의 반반 결혼을 했고 서로의 스펙이나 월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게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부라면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요리 강의를 들었고 틈날 때마다 친정 엄마께 전화해서 음식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관심사가 요리였고 집안 살림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에 심드렁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앞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가정에 대한 열의가 있었는데 식 올리고 나니 긴장이 풀렸다면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소파에 드러 누워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회사에 밀린 업무가 많아졌다며 퇴근도 늦어지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힘들다고 하길래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거의 제가 저녁밥을 지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상을 차려줬고 제가 퇴근이 좀 더 빠른 만큼 청소며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먹은 설거지만 딱 하고 씻고 눕더라고요. 제가 옷을 개도 개의치 않아 하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개자고 하니 이러더군요. 주말에 빨래하고 개기로 했잖아. 자기가 당장 입으로 필요해서 빨래한 것 아니었어? 라며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빨래 개는 것을 돕지 않았어요. 본인 팬티와 잠옷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러더군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한번 참아줬습니다. 그게 문제였나 봐요. 남편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드러누워 있으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불만을 얘기하니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했냐고 물으면 주말에는 쉬어야지. 너도 좀 쉬어. 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저마저 쉬면 집안 꼴이 돌아가나요? 그래서 정말 저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 남편이 자기 배고픈데 밥 안 해주냐 묻더군요. 주말에 쉬자며 나도 쉬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요리는 여보가 하기로 했잖아. 하기로 한 건 좀 하자. 라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개월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혼 얘기까지 나오며 싸우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갈라서자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좀 고쳐보려고 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도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참 어이없더군요. 제가 이렇게 불같이 화내야 남편이 고쳐지나 싶어서 허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남편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하나 정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남들은 신혼이라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저는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전 같진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지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회의 중이거나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할 때면 받을 때까지 부재중을 남기세요. 그렇게 부재중이 여러 번 찍혀있는 폰을 볼 때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전화하신 용건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시할머니 건강 문제나 시부모님 영양제 좀 구매해달라는 요청, 시댁 창고 전등이 나갔는데 다음 달 올 때 사가지고 와달라는 시시콜콜한 부탁까지요. 그리고 전화 끝에는 꼭 안부 전화 좀 해라. 그리고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빨리 아들 가져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모자라다 싶으신 건지 어머님은 저랑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화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대소사를 전부 저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누가 입원했다, 누가 아프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에게 알려주시며 제가 챙기길 바라셨어요. 제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당연히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제 친정일에 관심조차 두려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여튼 이렇게 되니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5번 있습니다. 거의 명절에는 당연히 하고 여름과 가을쯤에 몰려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 제사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매번 네가 올 수 있겠니? 나중에 나 늙으면 그때 가져가든지 하고 당장은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 시즌이 오니 어머님이 은근히 제가 오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제사잖니. 올해 제사는 네가 좀 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번은 다 갈 수 없고 그럼 첫 제사만 휴가 써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자기는 그날 휴가를 못 쓰니 저 혼자 내려가라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저도 어머님께 뱉은 말이 있어 혼자 KTX 타고 시댁 내려갔습니다. 제사 전날 어머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니 막상 가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밤 12시까지 어머님이랑 전 굽고 제사 음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지냈고요. 그렇게 다 지내고 나서 고생했다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한복을 안 입고 왔다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휴가를 하루만 쓰지 말고 이틀을 써서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랑 좀 놀러도 가고 큰데 가서 집안일 좀 거들고 서울 가라 하시는데 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대충 둘러대고 서울 다시 올라오는데 남편에게 연락해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당한 거에 비하면 여보는 세 발의 피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보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며느리 많이 사랑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자기도 며느리가 됐으니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치? 라며 고생했으니 서울역에 데리러 가주겠다. 거기 차 막혀서 싫어하는 동네인데 마누라가 고생했으니 자기가 큰맘 먹고 데리러 가주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색내더군요. 그렇게 저를 데리러 와서는 고생했어. 자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청소 다 해놨어. 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그냥 청소기만 밀었더라고요. 자기가 먹다 남은 컵이며 과자 쓰레기 같은 건 다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화장실도 더럽게 써놓고 설거지도 안 해놨으면서 청소기 그거 하나 돌렸다고 오만 생색을 내는 꼴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일도 제쳐두고 당신 집 가서 1박 2일 동안 개고생을 하다 왔는데 당신은 고작 청소기 하나 돌렸다고 이렇게 생색 내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없어서 이틀 동안 저녁도 그냥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집 비우기 전에 미리 밥이나 요리 같은 걸 센스 있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지만 자기도 마누라가 고생하는 거 아니 꾹 참은 거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냉전을 보냈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저도 밥 안 했어요. 제 빨래만 돌리고 밥은 밖에서 혼자 먹고 들어오든지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아예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 빨래만 해서 제 옷만 입고 제 수건 챙겨 들어가니 남편이 불편한지 나중에는 욕실에서 큰 소리로 한숨 쉬더군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제사 호출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왔다 간 걸로는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우니 이번에 제대로 한복 차려입고 내려오라더군요. 그리고 휴가를 이틀 쓰래요. 제사 다음 날 저랑 시외가 산소에 가자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휴가를 그렇게 자주 못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회사에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여자는 집안일이 우선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수 없다고 재차 말씀드린 후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셨는지 제 남편에게 전화 걸어 며느리가 말도 없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하소연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저 붙잡아두고 며느리 도리에 대해 운운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에 육아에 시댁 어른들 수발까지 다 들었어. 제사도 당연히 다 도맡아 하셨고 자기도 큰 며느리인 거 몰라? 제사가 그렇게 싫으면 장남이랑 결혼하지 말지. 그리고 이번 연도만 좀 고생하라는 거잖아. 내년부턴 어차피 제사 안 부르신다니까 전화만 드리라고. 남편이 소리를 치며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랑 사이 안 좋은 걸로 감히 시어머니한테 풀었다면서 당장 전화드려 사과드리라더군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그놈의 제사 때문에 이렇게 고집 부리냐며 따지더군요. 그래, 제사 참석하지 마. 신경 쓰지도 말고. 대신 나도 장남으로서 우리 엄마한테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겠네.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당신이 시댁 제사 안 가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려 하니 장모님께서 책임 좀 져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전이라도 몇 장 붙여서 보내주시겠지.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네 집 제사 음식을 해달라고 할 거라고? 누가 진짜 해달래? 적어도 AS는 해주셔야 할 거다냐. 시집 보낸 딸이 제대로 도리를 안 하고 살고 있으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수습하려 하더군요. 농담 섞인 말이고 진심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지요. 그래? 그럼 당신 어머니도 장가 보낸 아들 AS 제대로 해주셔야겠네.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허옇게 질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석 씨가 제가 며느리로서 할도리인 제사 참석을 안 한다고 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제사 음식을 해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머님, 그렇게 할까요? 안 싸더니 만든 제사 음식으로 제사상 차리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시더군요. 저는 모든 일을 차근차근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본인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 중이었다며 부부끼리 그만 싸우라 달래시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석 씨가 제 친정엄마께 AS 요청을 할 거라네요. 저도 손해를 단단히 보고 결혼한 터라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예요. 어머님, 이 사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같이 벌고 집이든 생활비든 다 똑같이 내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안에서 누워있기 바쁘네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주부 습진이 생겨버렸고요. 이 사람은 살이 포동포동하니 얼굴빛이 좋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잿빛이라 사람들이 집안에 우환 있냐고 놀리네요. 여보, 그만해. 왜 이런 일을 우리 엄마한테까지. 당신이나 그만해. 나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얼어버리더군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지금 결혼 반년 동안 극심한 체력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만 본 상황인데요. 어머님이 책임지고 이 사람 좀 정상적인 남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기간 남아있다면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반품할게요. 당연히 제가 손해본 만큼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몸을 덜덜 떨며 지금 말 다 했냐 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일 있어 늦게 온 게 아니라 일부러 늦게 퇴근한 거 다 알고 있어. 집안일 하기 싫어서. 그치? 내가 당신이랑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아들을 입양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야. 난 그저 내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결혼한 거라고. 당신 진짜 얼굴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말도 안 섞었어. 그러니 이혼해. 더 시간 끌지 말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자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잡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했고 말실수했다는 걸 인지한 듯 자기 머리를 퍽퍽 쳐가며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한 집에 있기 싫어 짐 싸서 택시 불러 친정집에 왔습니다. 놀라신 친정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씀드리니 친정 아버지가 특히 극대노하시며 사위 불러오라 난리셨습니다.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화가 나서 제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소리 꽥꽥 지르며 따지셨다더군요. 이러려고 귀한 내 딸 결혼시킨 줄 알았냐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잘못했다 하셨댔고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릎까지 여러 번 꿇으며 이혼 처리해달라고 울고 불고 비는 상황이고, 시부모님도 서울에 2번 올라오셔서 제 앞에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자기도 남들처럼 며느리 한번 부려보고 싶었다면서 내년부터는 편하게 해줄 심산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들 교육 다시 잘 시킬 테니 믿고 다시 살아봐달라 울며 부탁하시는 상태고요. 남편이 협의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이대로 이혼을 강행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합의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빌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된 듯 집 청소며 집안일 반짝반짝하게 똑부러지게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잘할 거 왜 그랬나 싶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러하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며 살아가려고요. 그치만 이혼하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지옥 문 앞에서 유턴하고 돌아온 30대 초반의 여자 회계사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다녔었는데 파혼했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유가 뭐냐고 많이들 물어보네요. 차마 내 얼굴에 침 뱉기라 이야기할 순 없고 익명의 힘을 빌어 이곳에 한번 써봅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특정할 순 없지만 의사만큼의 프라이드가 있는 직업군이고 연봉도 꽤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보다 2살 많지만 제 연봉 2배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외모도 괜찮았어요. 연예인 권상우 씨 닮았단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만큼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여러모로 귀공자 스타일이었지요. 저 역시 그렇지만 그 사람도 대치 키즈로 자라 부모님의 철저한 학군지 관리 및 엘리트였고 집안도 당연히 좋았어요. 어머니가 의사시고 아버지는 공기관 임원으로 퇴직하셨으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대개 소개팅으로 만날 것 같았지만 우리는 한강에서 러닝하다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더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불같이 뜨겁게 연애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양가에서도 서로 교제하는 걸 좋게 생각하셨기에 연애 1년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로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비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비밀까지는 아니고 삶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정확히 일치했어요. 은근히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이건 이야기 끝에 가서 얘기해드릴게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고 양가에 이미 인사도 드린 상태였습니다. 상견례 전이지만 언제 식을 올리면 되겠다고 날짜까지 대략 잡아놓은 상태였지요. 양쪽 친구들과도 이제 얼굴 트며 지내자며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남친은 저에게 약사하는 유부남 친구, 홍콩 오가며 사업한다는 미혼 친구, 그 둘만 저에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긴 친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연락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소개해줄 만큼 친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힌트였는데 당신은 몰랐네요. 저는 꽤 발이 넓은 편이고 졸업해서도 다 만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동창들 묶어서 한 번씩 자리 가졌어요. 남친은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유독 저희 중학교 동창 친구들 모임에서 쾌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들은 승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 특이하게 부모님 공장을 물려받은 사장님 친구도 있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기업 등 정말 다양한 직군에 있어요.
거기 특히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20대 때 비서하고 얼마 전 퇴직해 자기 사업하겠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미연이고 저와도 꽤 친했습니다. 비서를 10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성격도 단아하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저와도 1년에 두어 번씩 따로 만날 정도로 말이 잘 통했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관계였죠. 제가 소개팅도 두어 번 시켜줬었고요. 남자 보는 눈이 좀 높았었는데 본인 주변엔 그 급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저에게 소개팅 주선을 많이 부탁한 편이었어요. 저도 그 친구를 좋게 봐왔기에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줬고요. 솔직히 100이면 100, 다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제 친구도 몇 번 만나긴 했었는데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난 결혼할 사람 찾고 있어. 연애를 해도 진지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데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건지 다 마음에 차질 않네.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마워. 라더군요. 그래도 늘 매너 있게 거절하는 편이라 제가 주선자로서 부담이 없었어요. 그 친구라면 뭔가 믿음이 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호프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미연 씨 말이야. 내 친구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아직 남자친구가 없대? 내가 몇 번 소개시켜줬어. 그런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나 봐. 홍콩 산다는 내 친구 어때? 남친이 말한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해 외모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키도 제 친구보다 작을 듯하고 얼굴도 미안하지만 너무나도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외모도 좀 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하니 남친이 엄청 웃더라고요. 그렇게 배 잡고 웃는 거 사귀면서 처음 봤습니다. 제 친구에게 그렇게 관심 가지는 것도 처음 보았고요. 그래서 장난식으로 뭐야? 미연이한테 관심 있어? 라고 눈을 흘기며 물었더니 남친이 팔짝 뛰면서 자기는 그렇게 불려우같이 생긴 스타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강아지 상을 좋아한다나? 여튼 여자로서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만 말을 착하게 해서 좋게 본 거라고 정말 몇 번이나 강조해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 모임을 하고 몇 주 뒤 남친이 심심한데 제 친구들 모임이나 한 번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이 없어서 심심하다고요. 심심하다는 표현도 사귀며 처음 들었지만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과 더 친해지려는 노력인가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제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다 다양해서 재미가 있다며 그 친구들이랑 모임을 한 번 더 갖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자기가 거하게 쏠 거라며 루프탑 바도 예약했어요. 뭐 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쏘는 거 제 어깨도 올라가고 좋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모임을 또 가졌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술 마시며 화장실 자주 가는 걸 싫어해서 일부러 도수 높은 술만 마십니다. 맥주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제 친구 미연이는 맥주만 먹습니다. 도수 높은 술은 입에 대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면서요. 제 남친은 보통 술자리에서 주종 같은 사람이랑 가까이 앉는 게 좋다면서 회식을 하든 모임을 갖든 꼭 자기처럼 소주나 양주 먹는 사람들 옆에 앉아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미연이가 옆에 있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 미연이가 맥주를 권하는데 사양 않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자기 맥주 싫어하잖아. 오늘은 웬일로 맥주를 잘 먹네? 오늘은 좀 땡기네. 더운 날씨잖아. 남친이 살짝 얼굴이 빨개지며 얘기하더군요. 뭐 저도 그날 술이 취해서 기분 좋게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상했던 점은 또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친과 제 친구 미연이가 유독 화장실에 자주 갔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3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 시간 동안 8번은 좋게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둘이 자리에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모임은 즐거웠기에 별 신경은 안 썼습니다. 모임 이후 남친은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항상 미연이 욕을 했어요. 너무 말라서 별로라던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꼴불견이라고 하질 않나. 원래 사람 자체에 크게 관심 없던 사람이 그렇게 미연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전부 험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관심이었음을 당시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저와 남친은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집을 장만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며 야근이며 주말 특근까지 도맡아 하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양가에서 도와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책임감 가지는 모습을 보니 가장 노릇 제대로 하려나 싶어 생각하고 좋게 봤어요. 그렇게 며칠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전라남도 출장이 잡혀서 일주일 정도 서울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때 일이 터지게 되었죠. 출장 마지막 날, 제 다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묻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너 뭐 놀라지 말고 들어? 네 결혼할 사람 말이야. 아무래도 미연이랑 뭐 있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친 어제 회사 끝나고 뭐 했어? 회식 있다고 하던데? 여의도에서 했다고 그러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모든 얘기를 해주더군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카페를 하는데 제 친구 미연이가 와서 카푸치노 2잔을 사가더랍니다. 제 친구가 미연이랑 찍은 사진을 그 카페 사장도 SNS에서 본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연이가 그 카푸치노를 2잔 사서 길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차에서 내려 미연이에게 인사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미연이 가방과 커피를 받고는 조수석 문까지 열어주며 에스코트하고 둘이 차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얼마 전에 친구 SNS에 올라온 저희 모임 사진에서 본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제 남친이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헷갈린 건 아니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카페 장사 몇 년이라 사람 얼굴 잘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차 종도 이야기해줬어요. 제 남친 차가 맞더라고요. 특이한 색이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한이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울 올라가 다시 남친 만났습니다. 미연이랑도 연락했지요. 둘 다 저에게 시치 밑대더군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 개망신 주려고 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친구가 먼저 저에게 고백하더군요. 나 사실 네 남친이랑 만나. 그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전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그 이상형이야. 네 약혼자로 만난 게 너무 안타까울 만큼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이제 서로 알게 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지만 더 이상 누구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보려고. 뭐라고? 너 제정신이야?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약혼자라고.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미연이는 전에 없이 싸늘한 얼굴과 말투로 저에게 쏘아붙이듯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길. 그동안 내가 너랑 왜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소개받으려고 친하게 지낸 거야. 너 학창시절에 나랑 급이나 맞았니? 그나마 공부 하나 잘했지만 완전 찌질이었잖아. 그런 내가 너랑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지. 라며 정말 악마같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 남친이 그동안 야근하고 출장 갔던 거 다 자기 만나느라 거짓말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간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친구 미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래도 20년이나 너무 친구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친구였다고. 내 남친이 너한테 미안해서 헤어지잔 말을 못하겠단다. 그래서 나라도 해주고 빨리 관계 정리하려고. 당장 내 앞에서 내 남친 번호 지워. 미연이는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나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이는 제 폰을 빼앗아가듯 제 폰을 마음대로 열어 제 남친 연락처를 바로 지워버리고 차단하더군요.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미연이가 참 뻔뻔하게도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더러 정신 차리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 남친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런 부자의 집안 좋은 남자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었다며 이제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고 떠나더군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려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번호가 차단되어 있는지 받질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친 집에도 찾아가 보고 회사에도 찾아갔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 잡으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을 만큼 진지하게 교제한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사과받고 싶었어요. 사과만 받으면 좋게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 절대 얼굴 한번 안 보여주더군요. 제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뒤로 몰래 우셨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가슴 속에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모두가 그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동안 뒤로 호박씨 같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앞에선 공부 안 한다고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던 옛날 일부터 친구 남친 뺏었던 2번의 전적 등 온갖 험담으로 제 마음을 달래주려 하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위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할 사람과 어이없이 끝내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 제 전남친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 헤어졌다고 울부짖으며 이야기하니 다 안다며 사과하고 싶으니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만난 전남친 어머니는 찬물을 들이키며 아니, 너랑 결혼한다고 하던 애가 갑자기 어디서 되도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쪼르잖아. 보니까 직업도 별로고 집안도 안 좋던데 나는 그런 애 싫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라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 전 남친의 어머님은 철저히 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수 이별 당한 것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다 이야기하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치사한 놈이었냐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거기서 어쩐지 모르게 더 연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 사람 자기 부모 믿고 돈 펑펑 썼어요. 집도 어차피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라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공부할 수 있게 밀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더 감격하면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에겐 저 같은 참한 며느리가 딱이라며 안타까워 우시더라고요. 그 이후 미연이가 전화를 하더군요. 너 우리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나 같은 건 너랑 비교도 안 되게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야?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해주기로 하셨다는데 나랑 하면 안 주겠다 하시잖아. 그렇게 소리치는 미연이에게 저는 웃으며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연이가 너 다시 내 남친 잡으려고 우리 어머님 꼬드겨 sus었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남친이 너한테 넘어가나 보자 하며 약올라 하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충격도 어느새 거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하면 미연이가 연락을 해서는 지 남친한테 전화 건 적 없냐며 요즘 자꾸 발신자 제한이 뜬다고 욕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친한테 전화 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인간한테 매달리는 건 제 부모님한테 죄송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미연이는 사귀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래도 시집 한번 부잣집으로 가겠다는 일념에서인지 제 전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미연이 예비시댁에 바짝 엎드려 잘해 결국 결혼 허락을 받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허무했지만 금방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미연이가 또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임신을 했다며 웃더라고요. 이제 네 전남친 아빠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마음이 있다면 당장 정리해.